10월 12일 저녁 클리블랜드 군의 당직 교환원이 오클라호마 주 노먼시의 주거 단지 노먼 하이츠 거주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간단히 보고했다. 그의 이웃집 입구에 여성이 누워 있다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는 가능한 결과가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교환원은 주소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와 연락을 취한 후 구급차를 보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신고는 오후 7시 32분에 기록되었다. 몇 분 후 첫 번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본 장면은 즉시 이상해 보였다. 단지 내 한 타운하우스 문 앞에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의식의 징후는 없었다. 맥박은 간신히 만져졌다. 머리에 상처가 보였지만 주변에는 투쟁의 흔적이 없었다. 문은 닫혀 있고 자물쇠는 온전했으며 집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 현관은 깨끗했고 흩어진 물건이나 침입 흔적이 없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집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맥박이 불안정하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여성을 들것에 옮기고 경찰 동행해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이 순간 사건은 여전히 의료 출동으로 분류되었다. 사건의 추가 전개는 이미 병원에서 일어났다. 의사들은 완전한 검사를 실시했다. 심각한 머리 외상과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상태는 즉시 위중하다고 평가되었다. 여성을 기계에 연결하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 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고 예후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당직 의사는 경찰에 보고했다. 상태가 극도로 심각하고 가능성은 최소한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였다. 다음 날 의사들은 악화를 확인했다. 10월 14일 아침까지 결론이 내려졌다. 입은 부상은 회복과 양립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례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형사 수사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해리스의 집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이에 연루되었는지 파악해야 했다. 사건은 오클라호마 주 노먼시에 위치한 주거 단지 노먼 하이츠에서 전개된다. 이 지역은 미국 교회의 전형적인 예였다. 집들은 주로 벽돌로 지어졌고 통일된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다. 각각에는 잘 관리된 잔디밭이 있는 깔끔한 부지, 표준 울타리, 자동차를 위한 진입로가 있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평온해 보였다. 이웃들은 서로 이름을 알고 있었고 모임에서 소통하며 작은 일상적 문제에서 서로 도왔다. 저녁이면 거리가 활기를 띠었다. 누군가는 개를 산책시키고 누군가는 조깅을 나가고 누군가는 단순히 현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이 지역의 범죄율은 낮았고 경찰은 노먼 하이츠에 드물게 왔으며 주로 사소한 일들로 누군가가 시끄러운 파티에 대해 불평하거나 누군가의 자전거가 도난당하거나 때때로 가정 갈등이 신고되었다. 이 모든 것이 안전감을 형성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바로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비극이 믿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불안한 징후들이 10월보다 훨씬 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3년 봄부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가족이 고양이 실종을 신고했다. 일주일 후 다른 가족이 같은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가족이 그랬다. 애완동물 실종에 대한 신고가 반복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신고서를 일지에 기록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애완동물들이 단순히 도망갔을 수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러한 실종이 더 심각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음 신호는 여름에 왔다. 학교 근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타기 시작했다. 소방관들이 불을 껐을 때 그곳에서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부 물건들은 완전히 탔지만 잔해 중에는 금속 부품들이 보였다. 경찰에게는 이것이 장난으로 보였다. 사건은 별도의 수사 없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 당시에는 산발적으로 보였다. 동물 실종은 일련의 일상적 사례로 받아들여졌고 컨테이너 화재는 자신들을 위해 오락을 만들기로 한 청소년들의 짓으로 여겨졌다. 서에서는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찾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서 나중에 노먼 하이츠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첫 번째 징후를 보게 되었다. 이웃들은 이 지역의 생활을 절대적으로 평온하다고 묘사했다. 한 거주자는 말했다. 나는 평온히 문을 열어둔 채로 쇼핑을 하러 갈 수 있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성은 회상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사건은 축구 경기 후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노먼 하이츠는 문제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다. 바로 그래서 해리스 부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전환점이 되었다. 이것은 단지 역사상 첫 번째 중범죄였다. 이전에 안전하고 친숙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건들의 연쇄가 시작된 지점이 되었다. 우리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경찰이 처음으로 사건의 실제 그림과 마주하고 최초의 사실들을 통합수사로 조합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는 자신만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항상 가장 단순해 보이는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주소, 사건 시간을 기록하고 추가 순찰대와 의료진을 부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변 탐문이다. 직원들은 사건 현장 주변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말 그대로 벽 너머나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한다. 모든 증언이 프로토콜에 기록되며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까지도 누군가가 소음을 들었거나 누군가가 창문에서 불빛을 보았거나 누군가가 익숙한 차를 보았거나 이런 세부 사항들의 때때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이 작성된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최근 통화, 메시지를 조사하고 그녀가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들을 표시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이름들이 사건에 포함된다. 친척, 동료, 이웃, 우연한 지인들. 이런 목록은 보통 빠르게 확장된다. 수십 개의 성씨, 다양한 주소, 다양한 관계. 하지만 바로 이것이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연루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그어주는 것이다. 첫날 말까지 수사는 이미 신문을 위한 인상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신호가 나타났다. 몇몇 이웃들은 최근 몇 주 동안 해리스 부인과 그녀의 조카 사이에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갈등은 거의 항상 돈 문제로 귀결되었다. 남성이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이 거절했으며 이것이 스캔들을 야기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카에게 실제로 심각한 빚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식 문서들은 그의 신용 및 빈번한 대출 문제를 확인해 주었다. 수색에 이것은 극도로 논리적으로 보였다. 재정적 위기가 있으면 동기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즉시 조카를 목록의 다른 인물들 중에서 구별해 주었다. 그는 여성과 개인적 접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등에 대한 이해할 수 있고 실감나는 동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임이 밝혀졌다. 그 시기의 자료에서 탐욕적 이익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버전이 우선적 검증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증언과 사실 분석 후 경찰은 조카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관심 대상 인물.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 용의자는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나 생활 상황이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사용되는 법적 표현이다. 수색에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첫 번째, 심각한 검증 방향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공격 버전이 된다는 것이다. 그 시기의 프로토콜에서 이 버전은 극도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논리는 철저해 보였다. 빚, 지속적인 갈등, 감정적 다툼, 명백한 동기.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조합되었다. 수사관들은 이 방향으로 작업에 집중했다. 그 순간 아무도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긴 연쇄의 첫 번째 정거장일 뿐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수사는 첫 번째 정류장을 만들었다. 친척에 의해 저질러진 탐욕적 범죄 버전. 하지만 앞으로 바로 이 확신이 새로운 사실들이 수사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고 더 멀리 찾게 만들 때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범죄학자들이 작업에 투입된다. 그들의 행동은 첫눈에 단조롭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 작업이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한다. 검사는 가장 명백한 것들부터 시작된다. 문, 창문, 자물쇠가 기록된다. 모든 세부 사항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나중에 분석할 때 완전한 그림을 복원할 수 있게 한다. 현관문은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모두에서 촬영되고 손잡이, 자물쇠의 구멍, 경첩들이 클로즈업으로 기록된다. 다음으로 관심은 현관에 있는 물건들로 향한다. 먼지, 얼룩, 신발 자국, 이 모든 것이 세심하게 프로토콜에 기입된다. 그 다음 작업은 내부로 이동한다. 범죄학자들은 카펫을 검사하고 부드러운 가구에서 샘플을 채취하며 테이블 위에 남겨진 포장지나 맛이 담은 컵 같은 사소한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데이터 세트로 조합된다. 흔적, 샘플, 사진, 도면. 모든 발견물은 자신의 번호를 받아 나중에 혼동이 생기지 않게 한다. 결국 현장 검사 프로토콜이 작성되며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수십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은 거실의 의자 배치부터 현관문 자물쇠의 상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바로 이런 세부 사항들 위에서 나중에 수사의 버전들이 구축된다. 그리고 이것이 극히 중요한 순간임이 판명되었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범죄학자들은 신발 밑창 자국을 발견했다. 최근 비후 땅이 부드러워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 흔적들은 우연할 수 있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만일을 대비해서. 자국을 축척자를 사용해 촬영하고 각도를 두어 여러 장 찍은 다음 정확한 굴곡을 보존하기 위해 석고 주형을 떴다. 이미 그 순간에 이 자국으로 신발 사이즈뿐만 아니라 마모 특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작은 불규칙성과 밑창의 균열들이 때때로 흔적을 구체적인 신발 한 켤레와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준다. 감정 결과가 관리소에 도착했을 때 수사관들은 예상하지 못한 전환을 맞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명확히 지적했다. 자국은 작은 사이즈의 신발에 속한다. 그것은 성인 남성에게 맞지 않았다. 더욱이 흔적의 형태와 깊이는 이 신발이 가벼웠고 성인 모델의 특유한 특징적인 무게감이 없었다고 말해주었다. 주형은 매개변수상 청소년들이 보통 신는 운동화와 더 일치했다. 이것이 사건의 첫 번째 심각한 모순이 되었다. 왜냐하면 초기 버전은 이해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진 성인, 빚이 있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친척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들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동기, 기회, 잠재적 이익. 하지만 감정 결과로 얻어진 증거는 이 버전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동기는 성인을 가리켰지만 흔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해주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선형적이기를 멈췄다. 경찰은 사건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그들의 알리바이 간단한 검증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것들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버전들을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성인의 동기 대 청소년의 증거, 이 수사가 더 나아가게 한 핵심 지점이 되었다. 확립된 규칙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동기와 상황상 가장 많은 일치를 보이는 사람이 관심밖에 남을 수 없다.
피해자의 조카는 빛과 이모와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한 이웃들의 신문 직후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그를 공식 신문을 위해 서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표준적인 단계이다. 죄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단서든 최대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그를 신문실로 데려갔다. 하얀 벽, 구석에 카메라,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마이크가 있는 방. 2명의 수사관이 참석했다. 한 명은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반응을 관찰하며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분위기는 압력 없이 사무적이었지만 공식적이었다. 모든 단어가 기록되었고 그 정확성에 따라 전체 수사의 방향이 달려 있었다.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 종종 의혹을 강화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모순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공식 신문 절차가 시작되었다. 사건 당일 저녁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조카는 즉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격과의 어떤 연관성도 단호히 부인했다. 더욱이 그는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소너몰 쇼핑센터에 갔다. 거기서 친구를 만나고 영화관에 들어갔으며 그 후 작은 구매를 한 식료품점 중 하나로 갔다. 자신의 말을 강화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상점 이름을 명확히 하고 계산한 계산대의 위치를 묘사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세부 사항들에 주목했다. 지시된 장소, 영화관과 상점들, 이 모든 것이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들이었다. 게다가 구매의 경우 은행 카드나 영수증으로 거래 데이터가 보존되어야 한다. 그의 이야기는 검증이 기술의 문제가 되도록 구성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점이 남아있었다. 명백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첫눈에 설득력 있어 보이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수사는 그의 말을 검증해야 했다. 이를 위해 쇼핑센터의 카메라 기록을 요청하고 상점과 영화관 직원들을 신문하며 은행 거래 데이터를 대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이야기 중 적어도 하나의 고리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 하지만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그의 알리바이 버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그는 주요 용의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탐정들 앞에 새로운 작업 단계가 놓였다. 주요 버전, 친척에 의해 저질러진 탐욕적 살인,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집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신발 흔적 형태의 증거는 이미 가능한 모순을 시사했다. 이제 모든 것이 조카의 알리바이 검증에 달려 있었다. 이 단계는 그가 정말로 사건 순간에 쇼핑센터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말이 단지 편리한 이야기 뒤에 숨으려는 시도일 뿐인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수사는 앞으로 나아갔고 바로 이 검증이 조카가 주요 용의자 지위에 남을지 아니면 경찰의 관심이 다른 인물로 전환될지를 결정해야 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이 작지만 중요한 흔적들의 연쇄를 남기는 디지털 시대에 알리바이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조카의 첫 번째 증언을 받은 수사관들에게 주요 문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있었다. 빚, 이모와의 갈등, 돈 때문에 가능한 다툼.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공격 순간에 쇼핑센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의 검증은 표준적 관행이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베팅을 걸었던 주요 버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검증의 첫 번째 단계는 감시 카메라 기록이 되었다. 수너마을 쇼핑센터는 거의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큰 건물이다. 중앙 입구, 측면 문, 복도 내부, 식료품점 근처, 주차장 구역.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저녁에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 검토에는 몇 시간이 걸렸다. 탐정들은 기록을 되감고 모든 프레임에서 멈춰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한 카메라의 기록에서 조카가 주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화면에는 그의 얼굴, 옷, 걸음걸이가 기록되었다. 화면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저녁과 일치했다.
이것은 그의 말을 단순히 변명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비디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그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몇 분 후 그가 그곳을 떠나서 해리스 지역에 도착해 다시 돌아올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하지 않았다. 수색에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적인 확인을 계속 찾았다. 다음 단계는 은행 거래였다. 일반인은 드물게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쇼핑센터에서 저녁을 보낸다. 구매, 현금 인출, 카페에서 카드 사용. 이 쇼핑 단지의 고객을 서비스하는 상점과 은행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전자제품 상점에서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구매 시간은 해리스 공격이 일어난 핵심 시간대와 일치했다. 상품은 복잡하지 않았다. 휴대폰용 작은 액세서리.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이 역할을 했다. 나중에 경찰에 의해 신문받은 판매원은 거래 순간을 기억했다. 그는 고객이 오랫동안 질문을 하고 모델을 선택하며 진열장 근처에서 머뭇거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사건의 또 하나의 확인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주거 단지가 아닌 쇼핑센터 내부에 물리적으로 있었다. 이제 수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출처를 가지게 되었다. 비디오 기록과 금융거래. 함께 그들은 소위 철통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암시나 간접적 일치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친척 측에서의 탐욕적 범죄 버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적 수준에서 그의 지위가 재검토되었다. 처음에 그가 관심 대상 인물로 통과했다면 검증 후에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프로토콜에 명확한 표현이 나타났다. 의혹이 확인되지 않음, 알리바이가 검증되고 확인됨. 해리스 가족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연루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이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보였던 버전이 존재하기를 멈춘 출발점으로의 복귀가 되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출 수 없었다. 무너진 버전의 배경에서 모든 관심이 이전의 부차적 세부 사항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밑창 자국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는 이것이 사소한 증거로 보였지만 이제 흔적이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특징은 자국이 작은 사이즈의 신발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즉시 그것을 청소년용으로 표시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성인 친척과 빚과 관련된 주요 동기가 사라졌다. 처음 논리를 모순하는 이상한 증거만 남았다. 수사는 더 복잡한 길로 가야 했다. 이 신발이 누구의 것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비극의 순간에 어떻게 근처에 있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 바로 이 흔적이 이제 관심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고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꾸었다. 전체 주거 지역에서 특정 사이즈의 신발을 신은 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조카와의 초기 버전이 종료된 후 수사관들에게 핵심이 되었다. 손에는 명백히 성인이 아닌 사람이 만든 밑창 흔적만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수색을 계속하기에 충분했다. 선량하고 안전하며 범죄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노먼 하이츠 지역의 조건에서 이 과제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수십 년간 검증된 방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웃들과의 생생한 대화로.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 설정으로. 이전에는 사건 직후 주민들의 신문이 일반적 성격을 띠었다. 가능한 갈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저녁에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때는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는 강조점이 바뀌었다. 탐정들은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젊은 거주자들 중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마당의 평상시 그림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이미 첫 번째 대화들이 방향이 올바르게 선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하게 다양한 이웃들의 증언이 일치하기 시작했다. 몇 개의 집에서 동시에 같은 성씨가 언급되었다. 루이스. 거주자들은 특별히 지내던 가족을 기억했다. 성인들은 이웃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고 그들의 아들은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폐쇄적으로 행동하고 종종 혼자 있었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한 이웃은 말했다. 그는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땅을 보고 인사하지 않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아직 그를 범인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한 가족을 지목한다는 것은 경찰에게 신호였다. 사건 자료에 처음 나타난 이름은 라이언 루이스였다. 사건 당시 그는 약 12살이었다. 그를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하며 때때로 현관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학교 근처 공터를 배회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몇몇 이웃들은 그가 공동게임에 드물게 참여하고 더 자주 옆에서 관찰했다고 언급했다. 누군가는 그의 시선이 상실한 또는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성격 특징일 수 있었지만 발견된 흔적과 함께 이런 증언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더 나아갔다. 그들은 이야기들을 이미 알려진 작은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일치들이 드러났다. 한 거주자는 쓰레기통에서 장난감 잔해가 타던 날 라이언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청소년 장난으로 보였다. 다른 이웃은 샌더스 가족의 고양이가 실종되었을 때 바로 그가 마당을 배회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다시 그때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르게 보였다. 간접적 연결의 사슬이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즈와 일치하는 신발 흔적, 행동에서의 폐쇄성과 소외감, 그 순간에는 우연으로 보였던 작은 사건들 근처에서 그의 존재에 대한 규칙적 언급,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를 주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버전의 기반을 형성했다. 범죄학에서 이런 일치들을 수사가 방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 라이언 루이스는 공식적으로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직 그는 피고인도 법적 의미에서 용의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검증 대상 인물로서 프로토콜에 나타났다.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모든 사소한 것, 과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이제 완전히 다른 무게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었다. 기존 증거와 이 사람 사이에 직접적 연결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사는 이미 발견된 간접적 일치들로부터 출발하여 다음 단계를 만들어야 했다. 소문과 간접적 증언을 행동의 합법적 근거로 바꾸기 위해 경찰은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엄격하게 보인다. 이웃들이 성씨를 부르더라도 의혹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어떤 발견된 증거도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군 탐정들은 문서 패키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미 손에 있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루이스 가족을 언급한 이웃들의 반복적 증언, 동물 실종과 쓰레기통 화재 같은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 근처에서 바로 라이언을 본 정보, 그리고 해리스 집 근처에서 기록된 신발 흔적의 사이즈 일치. 이 사실들의 복합체는 검사가 신청을 지지하고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하기에 충분했다. 클리블랜드 군법원은 요청을 신속 처리로 검토했다. 이런 사건들은 신속성을 요구한다. 증거가 파괴되거나 이동될 위험이 있다. 결국 문서가 서명되었고 이미 다음날 아침 수사팀이 루이스 가족의 주소로 향했다. 방문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찰관들은 영장을 제시하고 도착 시간을 기록하며 표준 절차에 착수했다.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보였다. 단지 마당에 차들이 서 있고 이웃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수사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색은 항상 연습된 알고리즘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공통 공간들이 확인된다. 거실, 부엌, 차고. 루이스 집에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전형적으로 보였다. 가구, 가전제품,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하지만 작전 요원들은 핵심 발견이 더 자주 개인 방에서 숨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래서 관심이 라이언의 침실에 집중되었다. 시각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청소년 방이었다. 책, 교과서, 컴퓨터, 약간 흩어진 물건들. 하지만 프로토콜은 첫인상에 의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모든 선반, 모든 서랍이 확인되고 기록된다. 직원들이 옷장까지 갔을 때 시선은 즉시 아래쪽 선반에 놓인 어두운 배낭에 끌렸다. 물건은 일상적으로 보였지만 그 위치가 이상해 보였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눈에서 멀리 치워놓은 것 같았다. 지시에 따라 배낭을 테이블로 꺼내고 사진으로 기록하며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물건들이 있었다. 공책, 연필, 몇 가지 작은 것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천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있었다. 천을 펼치자 경찰관들은 장신구를 보았다. 펜던트가 달린 얇은 목걸이.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여성용 물건으로 착용 흔적이 명백히 보인다. 이것은 상점에서 나온 새 물건이 아니었다. 금속이 어두워졌고 펜던트에는 수년간 사용 후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직원들은 즉시 이런 발견이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후 행동들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목걸이를 압수하고 별도 봉지에 포장하며 프로토콜에 기입했다. 하지만 압수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건을 증거로 바꾸려면 그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는 사망한 여성의 딸을 초대했다. 절차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별도의 방에서 증인들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소녀에게 장신구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알아보았다. 목걸이는 어머니의 것이었고 어머니는 거의 매일 그것을 착용했다. 프로토콜에 기록이 남았다. 신원 확인 실시됨. 소유권이 친척에 의해 확인됨. 이 순간부터 목걸이는 단순한 발견물이기를 멈췄다. 이제 이것은 루이스 가족의 집을 피해자와 직접 연결하는 물건이었다. 이런 물건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소유자를 가진 개인적 물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소년의 방에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수사는 급격한 앞으로의 단계를 만들었다. 간접적 암시와 대화에서 수사는 물질적 증거로 넘어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건의 진행을 바꾸었다. 이 순간부터 경찰은 목걸이가 어떻게 라이언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시벌 사건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수사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날 때 이것은 항상 큰 돌파구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발견물도 물건이든 지문이든 신발 흔적이든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신문에서는 추정을 소리낼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감정으로 확인된 사실들만 받아들여진다. 바로 그래서 수색과 물건 압수 후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에 항상 하는 일을 했다. 법정 기록을 작성하고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기록하며 그것들을 실험실 연구로 보냈다. 이것은 표준 절차이지만 바로 그것이 이야기를 추측 영역에서 증명된 것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 배낭에서 발견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유전자 감정 부서로 보내졌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범죄학자들은 물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일련의 사진으로 찍고 프로토콜에 그 상태를 기록하며 작은 긁힌 자국과 오염까지 언급했다. 그 후 장신구를 멸균 봉지에 넣고 그제야 전문가들이 샘플 채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펜던트와 목걸이 고리 표면에서 미세한 입자들을 수집하는 면봉을 사용했다. 실험실에서 이런 샘플들은 복잡한 DNA 분리 과정을 거친다. 방법론은 극히 적은 양이라도 유전 물질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목걸이에서 상피세포의 흔적을 발견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피부 잔여물. 그것들을 미리 친척들에게서 채취한 대조 샘플들과 비교했다. 일치가 완전했다. DNA 프로필이 소피아 해리스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것은 물건이 정말로 사건 직전에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론의 표현은 명확했다. 물건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 상태에 있었음. 수색의 이것은 라이언의 방과 피해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핵심 물질 발견물인 운동화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것들의 밑창을 촬영하고 3차원 주형을 떠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전문가들의 주요 과제는 그것들을 해리스 집 근처에서 발견된 자국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시각적 비교가 첫 번째 일치를 주었다. 사이즈, 트레드 형태, 패턴 깊이. 하지만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이미지 중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여기서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 같은 모델과 같은 사이즈의 두 켤레 신발이라도 각각은 점차 개별적 결함을 얻는다. 균열, 결손, 불균등한 마모. 이 경우 전문가들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구별했다. 오른쪽 뒤꿈치의 마모, 트레드 가장자리의 결손, 호 형태의 특징적인 흔적. 이 모든 요소들이 운동화 밑창과 사건 현장 흔적 사진 모두에 존재했다. 일치가 너무 정확해서 전문가들은 오류 가능성을 배제했다. 프로토콜의 표현이 나타났다. 흔적이 라이언 루이스에게서 압수된 구체적인 신발 한 켤레에 의해 남겨졌음. 이렇게 수사는 두 개의 중요한 농어를 얻었다. 첫째, 피해자의 딸이 알아본 목걸이가 DNA 감정으로 확인되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소피아에게 속했다. 둘째, 그녀의 집 근처 신발 자국이 용의자에게서 발견된 운동화와 일치한다. 함께 이 사실들은 이웃들의 말과 이상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결정적 의미를 갖지 않는 일관된 시스템으로 조합되었다. 이제 경찰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들이 사건의 진행을 바꾸었다. 이전에는 가족 갈등부터 조카의 탐욕적 동기까지 다양한 버전들이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면 감정 후에는 초점이 최종적으로 이동했다. 이제 수사의 과제는 용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건 그림을 복원하는 것에 있었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언제 해리스 집 근처에 나타났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이 수사 단계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감정이 공식 문서에서 증거를 확정하고 수사가 심각한 사실적 기반을 얻었을 때 새로운 단계가 왔다. 용의자의 가장 가까운 환경과의 작업. 이번에는 관심이 완전히 라이언의 부모들로 전환되었다. 그들을 서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불러서 발견된 물건들에 대해 설명하게 했다. 하지만 이 지위조차 그들에게는 무거웠다. 처음부터 그들은 의혹 자체를 개인적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힘을 다해 어떤 오해에 관한 것임을 보이려 했다. 신문실에서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부모들이 함께 들어왔고 눈에 띄는 흥분과 함께 하지만 아들을 보호하려는 내적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전략을 생각해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답변은 감정적이었지만 예측 가능했다. 먼저 그들은 발견물을 설명하려 했다. 배낭에서 발견된 목걸이를. 그들의 버전에 따르면 라이언은 단순히 길에서나 학교 근처 어딘가에서 그것을 찾았을 수 있다. 그는 종종 길에 굴러다니는 어떤 물건들을 집에 가져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아이들의 습관입니다. 라고 어머니가 설명했다. 이 버전은 심각한 증거를 일상적 우연의 범주로 옮기려는 시도로 들렸다. 다음으로 대화는 신발 흔적으로 넘어갔다. 여기서 부모들은 대중성과 표준성을 강조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비슷한 운동화는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으며 단지 한 모델을 근거로 연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들은 이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일치가 가능하고 증명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
이 모든 말들이 프로토콜에 기입되었다. 수색의 이런 설명들은 익숙하다. 이 단계에서 부모들은 종종 의혹을 자신의 아이에게서 돌리기 위해 가장 약한 농어라도 모든 것을 찾으려 한다. 그들의 증언이 형식적으로 고려되지만 진정한 가치는 사실들과 비교한 후에만 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이 수집한 사실들은 이미 그 시점에서 말들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감정 결과들이 가족의 방어선을 무효화했다. 목걸이에는 소피아의 DNA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것이 사건 훨씬 전에 발견되거나 길에서 우연히 주워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장신구와 소유자의 접촉은 직접적이고 확인된 것이었다. 신발에 관해서는 여기서 전문가들이 완전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사건 현장에서 기록된 흔적을 라이언의 운동화, 밑창 자국에 디지털로 중첩한 것이 여러 독특한 징표로 일치했다. 뒤꿈치의 마모, 특징적 균열, 밑창의 기울어짐이 흔적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런 수준의 일치는 우연을 배제한다. 결국 수사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부모들의 설명은 주관적 성격을 띠며 과학적 데이터의 배경에서 검증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의 말은 공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었고, 우연한 발견이나 신발의 대중성에 대한 버전은 근거가 없다고 배제되었다. 핵심 증거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의 입장은 가족이 사실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조차 모든 수단으로 라이언을 수사에서 차단하려 한다는 인상만 강화했다. 수색에 이것은 방어선이 현실이 아닌 감정에 구축된다는 또 하나의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사건의 이 단계는 부모들이 형식적으로는 증인으로 남지만 그들의 농어가 무게를 잃는 것으로 끝났다. 수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제 강조점이 오직 라이언 자신과 그의 가능한 연루로만 이동했다. 앞으로는 모든 새로운 사실이 주요 인물 주변에 조합되는 전체 그림의 일부가 되는 단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루이스 가족 집에서 수색을 마무리할 때 많은 작전 요원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생각했다. 물건들은 포장되었고 프로토콜은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들에 모든 것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일 때 사건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견들이 일어난다. 용의자의 방에서 위쪽 선반에는 공책과 학교 자료들의 더미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두꺼운 표지, 긁혀 있지만 고무줄로 깔끔하게 닫혀 있었다. 첫눈에는 이것이 숙제나 메모를 위한 일반적인 공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열어보자마자 분명해졌다. 경찰 앞에는 단순한 공책이 아니라 전체 사건의 해결책에 대한 잠재적 열쇠가 있었다. 이것은 개인 일기였다. 범죄학자들에게 이런 발견물들은 항상 특별한 무게를 갖는다. 목걸이나 신발 같은 물질적 증거와 달리 일기는 동기와 사람의 내적 상태를 드러낼 수 있고 사건들 전 기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문서를 즉시 압수하고 봉인하여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냈다. 이미 이 단계에서 탐정들은 이해했다.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 그림자에 남아있던 것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공책의 내용은 누구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했다. 첫 페이지들은 충분히 중립적으로 보였다. 거기에는 할 일 목록, 공터 확인하기, 저녁에 관찰하기 같은 짧은 기록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날짜별로 더 진행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기록에서는 실험에 대한 묘사, 마당 표시가 있는 도식, 경로를 나타내는 화살표, 집에서 나가기 좋은 시간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기록 날짜와 지역 사건들 사이의 일치였다. 예를 들어 5월에는 이웃들의 애완동물 실종 신고와 일치하는 이상한 메모들이 기록되었다. 7월에는 일기에 불이라는 글과 함께 쓰레기통 그림이 나타났다. 바로 이때 집 근처 장소에서 나중에 탄 장난감 잔해가 발견된 화재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웃 공격 며칠 전에 해리스의 주소를 포함해 집들과 출입구가 표시된 계획들이 기록에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기록들이 확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관찰과 첫눈에 무해해 보이는 행동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들이 점점 더 상세하고 불안해졌다. 일기는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계획의 느낌을 만들었다. 이것을 우연한 관심이나 상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보였다. 몇몇 페이지들은 특히 시사적이었다. 거기서는 점들과 화살표가 표시된 노먼중학교 학교 뒤 공터의 도식들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거기서 몇 달 후 경찰이 동물 유해를 발견했다. 이런 일치는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확해 보였다. 수색에 이것은 일기가 용의자의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용을 연구한 후 수사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 공책은 완전한 증거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확인해야 했다. 이를 위해 필적 감정을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일기의 기록을 라이언 루이스의 학교 공책과 공식 문서들의 필적과 비교했다. 연구에는 글자 기울기, 특징적 실수, 종이에 대한 압력 분석이 포함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일기의 저자와 용의자는 같은 인물이다. 이 사실이 전체 이야기의 인식을 바꾸었다. 이 순간까지 부모들은 발견된 물건들이 우연히 아들에게 나타났다고, 목걸이가 길에서 주워질 수 있었고 신발이 남의 것과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적 세계, 자신의 기록, 그의 개인적 관찰과 행동을 반영했다. 이것은 우연에 대한 어떤 대화도 배제하는 증거였다. 이렇게 일어난 일이 우연한 상황의 일치일 수 있다는 버전이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일기는 모든 사건 연쇄 뒤에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획, 의도, 차례로 이어지는 단계들이 있었다. 수색에 이것은 새로운 단계를 의미했다. 이제는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의도의 직접적 증거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발견이 사건의 인물을 수사의 주요 중심으로 만들었다. 수사는 세부 사항들을 파악해야 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계획했는지, 기록에 반영된 사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비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기는 사건의 진행을 바꾸고 경찰관들을 일어난 일의 완전한 그림 구축으로 밀어붙인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수사가 모든 증거를 하나로 수집할 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수사의 특정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인물을 옆에 두고 갈 수 없으며 그에게 사실들을 제시하고 반응을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도 일어났다. 공식 신문이 지정되었고 모든 것이 절차에 엄격히 따라서 특별히 장비된 방에서 녹음해 변호사와 초청된 전문 심리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형식은 수사뿐만 아니라 비록 매우 어린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필요했다. 신문은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사건을 이끄는 탐정은 처음에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신원 확인, 권리 고지, 대화가 형사 수사 틀에서 진행된다는 설명.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서론, 주요 부분에 대한 준비였다. 곧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먼저 중립적인 것들,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용의자는 단답으로 세부사항 없이 종종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이미 이것이 눈에 띄었다. 감정적 폭발도 항의도 아니라 바로 폐쇄성과 소외감이었다. 그 다음 탐정은 증거로 넘어갔다. 먼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수사관들은 테이블에 밑창 자국과 집에서 압수된 운동화 사진들의 중첩이 있는 사진표를 놓았다. 일치는 명백했다. 제시된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 감정도 없었다. 놀람도 분노도 해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모르겠습니다. 후에 용의자는 더욱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다음은 다음 단계가 이어졌다.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의 시연. 이 물건은 피해자와 직접적 연결이 있었고 용의자의 배낭에서 발견된 것이 핵심 순간이었다.
탐정은 소유권을 확인한 DNA 분석 결과를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인물은 어떤 설득력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부인하지도 않았고 변명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단지 건조한 진술. 제가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들에는 이미 답이 이어지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순간은 일기에 대한 대화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특징적인 도식과 기록이 있는 페이지 복사본들을 준비했다. 탐정은 그것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날짜와 지역 사건들의 일치를 지적했다. 이 순간을 신문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은 방어하기 시작하고 설명을 찾고 부인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반응은 같았다. 침묵. 용의자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시선은 내린 채 어떤 감정적 표현도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바로 이 소외감이 가장 불안해 보였다. 신문에 참석한 심리학자는 프로토콜에 언급했다. 감정적 반응이 최소한이며 제시된 사실들에서 소외감이 관찰됨. 이것은 단순한 죄의 부인과 같지 않았다. 인물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연결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신문의 최종 단계에서 탐정은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해리스에 대한 공격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답이 이어지지 않았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용의자는 침묵하기를 선택했다. 법적으로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의 실현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색에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인정의 부재는 사건이 오직 물질적 증거와 감정에만 구축될 것임을 의미했다. 이렇게 이 단계가 끝났다. 수사는 인정을 얻지 못했고 용의자의 입에서 세부 사항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의 처분에는 이미 물질적 증거, 전문가 결론, 일기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갔다. 앞에는 바로 이 사실들이 말이 아니라 시끄러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해야 하는 법정이 있었다. 루이스 가족집에서 발견된 일기 자체만으로는 무서워 보였다. 거기에는 도식, 메모, 이상한 묘사와 날짜들이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런 자료는 허구나 상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변호사들은 완벽히 이해했다. 실제 사실들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기록들은 간접적인 것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모든 페이지와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수사의 진행을 바꾼 것을 발견했다. 텍스트에서 학교 근처 공터가 언급되었다. 저자는 묻힌 실험에 대해 쓰고 도식적 묘사를 남겼다. 가로등 기둥 근처, 조금 더 멀리 콘크리트 판들 더미, 가까이 가파른 경사. 이 방향 표시들은 지역 청소년들이 드물지만 그래도 산책하러 가는 장소와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만약 기록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담긴 일기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기록하는 문서라는 의미이다. 수사팀이 구성되고 현장 출동 허가를 받았다. 범죄학자, 경찰관, 증인들이 현장에 나갔다. 모든 움직임이 비디오와 사진으로 기록되어 어떤 의심도 배제했다. 장소는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키 큰 풀, 빈 병들, 오래전부터 청소년 무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닥불터.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즉시 일치점들에 머물렀다. 정말로 오래된 기둥이 서 있었고 근처에 콘크리트 판들 더미가 있었으며 조금 옆에는 모닥불의 흔적이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일기의 기록과 하나하나 일치했다. 발굴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삽을 사용했지만 상층부는 손으로 제거하여 가능한 물체들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토양은 조밀했지만 몇 시간 후 첫 번째 발견물들이 나타났다. 수십 센티미터 깊이에서 털과 작은 크기의 뼈들을 발견했다. 하나가 아닌 여러 동물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압수되었다. 봉지에 표시와 함께, 프로토콜의 기록과 함께.
수색에 이것은 심각한 순간이었다. 일기의 기록들이 물리적 증거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압수 후 발견물들을 실험실로 보냈다. 전문가들은 과제를 받았다. DNA부터 털 비교까지 완전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 수사는 특별한 관심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것들이 일기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보고서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발견된 유해에서 분석에 적합한 생물학적 흔적이 보존되어 있다고 기재되었다. 실시된 DNA 연구는 단지 내 이웃들에게 속한 애완동물의 프로필과 일치를 확인했다. 이 고양이는 5월부터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가족은 소셜 네트워크에 호소하고 광고를 붙였지만 수색은 결과를 주지 않았다. 이제 그 운명이 일기에 묘사된 바로 그 실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결과는 핵심적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모든 수사 방향을 하나로 연결했다. 동물 실종에 대한 신고, 일기의 기록, 사실적 발견물. 수색의 이것은 최종적 돌파구였다. 어떤 추상적 상상도, 어떤 우연한 발견도 아니라 공책의 말과 실제 사건들 사이의 직접적 연결. 이 순간부터 일기는 간접적 증거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사건과 직접적 연결을 가진 완전한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다친 논리적 사슬을 얻었다. 텍스트 기록, 구체적 장소, 발굴, 생물학적 감정, 이웃들에게 속한 발견물의 확인된 소유권. 이렇게 증거들이 시스템으로 조합되었다. 이제 수사는 사건의 그림과 수집된 증언뿐만 아니라 인물을 일련의 에피소드들과 연결하는 물질적 기반도 가지고 있었다. 이 돌파구가 검찰을 최종적으로 확신시켰다. 사건을 법정에 넘길 수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수사의 손에 있었다. 수사가 자신의 작업의 논리적 완성에 접근했을 때 모든 과정 참가자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 작전적 단계와 증거 검증에서 사건이 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때, 이제 프로토콜의 모든 단어, 모든 감정과 모든 문서가 공식적 고발의 형태를 얻어야 했다. 이것은 수사가 법정 사건으로 변하는 경계였다. 이때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 퍼즐 조각들의 긴장된 수색을 연상시켰다면 이제 조합된 그림이 검사들과 앞으로 법정 앞에 나타나야 했다. 이런 경우 검찰은 마지막 필터 역할을 한다. 바로 여기서 수집된 자료들의 법정에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법적 견고함이 있는지 검증된다. 그리고 사실들의 철저한 평가와 비교 후 운명적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이관되었다. 이 표현은 건조하고 일상적으로 들리지만 그 뒤에는 수십 명 사람들의 거대한 작업량, 신경, 노력이 숨어 있다. 사건 이관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수사관들이 증거 기반이 단순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소 결론서가 작성되었다. 문서들은 엄격하고 차가워 보였고 불필요한 감정은 없었지만 수사관들이 단계별로 밝혀낸 모든 것이 반영되었다. 라이언 루이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되었다. 사건의 핵심이 된 주요 조항. 이와 함께 그에게는 증인 증언뿐만 아니라 공터에서 발견된 유해의 감정 결과로도 확인된 동물 학대 혐의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죄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법의 시야에는 라이언의 부모들도 들어왔다. 그들의 역할은 범죄적 태만으로 규정되었다. 그들은 아들의 이상한 행동, 공격성과 잔인한 실험과 관련된 그의 취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기로 선택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바로 이 무행동이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 법적 표현에서는 극도로 명확하게 들렸다.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고발은 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결이 되었다. 이렇게 모든 고발 조항이 이 이야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했다. 라이언의 직접적 참여, 그의 준비와 행동, 부모들의 간접적이지만 극히 중요한 책임.
함께 그들은 이제 법정 안에서 들려야 할 통합된 고발선을 형성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떤 고발이 제기되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반응이었다. 라이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수사 과정에서 그는 무관심을 유지했고 이 순간에도 그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그의 부모들도 태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알 수 없었다고,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어의 형식적 말들은 억지스럽고 약하게 들렸지만 바로 이 입장이 그들의 행동 방침이 되었다. 이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폭로가 신문실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인정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모든 증거, 감정, 증인 증언이 정의의 저울에 올려질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라이언 루이스와 그의 부모들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수사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했을 때 모든 과정 당사자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 검찰청 책상에 사건 자료들이 놓였고 바로 거기서 검사들의 사무실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일어난 일의 공식 버전 작성.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었다. 사건 재구성은 기소 측이 법정과 배심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내린 모든 증거, 모든 행동, 모든 결론을 설명해야 하는 주요 도구가 되었다. 주요 질문은 이렇게 들렸다. 수사와 검찰의 의견으로는 그 불운한 날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연쇄를 구축하기 위해 검사들은 모든 것에 의존했다. 법의학 및 범죄학 감정 결과, 흔적학 데이터, 일기 기록 분석, 이웃들의 증인 증언, 전문가들의 확인, 퍼즐의 모든 요소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결국 일관되고 논리적인 버전이 나타났고 그것은 사건의 어떤 참가자도 무관심하게 두지 않았다. 재구성 자체는 감정이 배제된 건조하고 세련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것이 그것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기소 측의 버전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라이언이 그 저녁 자신의 집에서 나온다. 그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의 경로는 익숙한 마른 체형을 본 몇몇 이웃들의 증언으로 기록된다. 그는 소피아가 있던 곳으로 향한다. 그들 사이에 짧은 접촉이 일어나고 아무도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전할 수 없었지만 수사는 주장했다. 갈등이 일어났다. 말에서 말로, 분노의 폭발,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타격이 가해진다. 다음으로 기소 측은 핵심이 된 순간을 지적했다. 나중에 용의자의 배낭에서 나올 장신구가 소피아에게서 제거되어 그에 의해 취해졌다. 이것은 감정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개인 물건을 알아본 것에서 직접적 확인을 찾았다. 이 재구성의 모든 단계는 증거에 의존했다. 사건 현장의 신발 흔적은 수색에서 압수된 운동화와 일치했다.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는 그의 물건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는 비슷한 행동들을 묘사하고 체계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DNA 감정으로 확인된 공터에서 발견된 동물 유해들이 그림을 완성했다. 기소 측은 강조했다. 이 사실들을 하나로 모을 때만 그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흩어진 퍼즐 조각들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솔직히 인정했다. 버전에는 공백이 남아 있었다. 아직까지 타격을 가한 바로 그 도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은 수색에서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갈등의 반가쇠가 된 정확한 말들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이것들은 완전한 확신으로 재구성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그럼에도 법조인들은 강조했다. 이런 빈 점들의 존재가 주요 구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건의 중심에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무게를 갖는 물질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구성은 불완전한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힘과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기소 측이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이언의 행동들은 우연하지 않았고 그것들은 특정한 순서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를 인물에서 주요 피고인으로 바꾸었다. 배심원들에게 이 버전은 감정이 아니라 실험실과 프로토콜로 검증된 사실들로 그려진 그림이 되어야 했다. 결국 재구성은 일종의 경계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오직 수사관들과 범죄학자들의 사건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법정 영역에 들어갔다. 이제 이 모든 자료들, 모든 감정과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대중의 눈앞에서 검토할 법정으로 옮겨야 했다. 법정 과정은 기소 측과 변호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용의자의 운명을 추측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집된 바로 그 증거 연쇄가 결정하는 무대가 되어야 했다.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수사가 완료되고 모든 자료가 법정으로 이관되었을 때 왔다. 이 단계에서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단순한 프로토콜, 감정, 모순된 증언의 연속이기를 멈췄다. 수사관들이 조각조각 수집한 모든 것이 마지막 검증을 거쳐야 했다. 기소 측과 변호 측 모두가 발언권을 얻는 법정 과정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라이언 루이스와 그의 부모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바로 거기서 이 이야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최종적 답변이 형성되었다. 청문회는 노먼시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검사들, 변호사들, 증인들, 전문가들이 법정에 들어왔다.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자들은 특별한 분위기를 언급했다. 동시에 사무적이면서 극도로 긴장된, 모두가 이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수십 년간 거의 중범죄가 기록되지 않았던 도시가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군에서 이야기되는 시끄러운 재판의 무대가 되었다. 청문회의 첫 번째 단계는 수집된 증거들의 시연에 할애되었다. 검사들은 차례로 수색 프로토콜, DNA 감정, 흔적학 결론을 낭독했다. 배심원들에게는 발견된 목걸이, 일기, 신발 흔적의 비교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프로토콜에서는 수세만 알려진 일부 상황에 대한 라이언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메시지의 발췌문들까지 발표되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든 새로운 세부사항과 함께 명백해졌다. 증거들이 단순히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상호 확인한다. 그 다음 전문가들이 발언했다. 법정은 범죄학자들, 유전학자들, 필적 전문가들을 들었다. 모든 전문가는 과학의 건조한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총체적으로 압도적인 인상을 주었다. 필적 전문가는 일기의 저작권을 확인했다. 유전학자는 장신구의 DNA와 피해자의 DNA의 완전한 일치를 보고했다. 흔적학자는 운동화 밑창의 독특한 결함들을 묘사했는데 그것들이 사건 현장의 흔적들과 일치했다. 이 사실들의 집합에는 감정성이 없었고 오직 논리와 숫자만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의 힘이 사건을 우연이나 오해로 제시하려는 변호 측의 모든 시도를 파괴했다. 변호 측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부모들과 라이언의 변호사들은 대안적 설명을 구축하려 했다. 그들은 발견된 물건들이 우연히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고 일기는 실제 계획보다는 상상에 가깝고 신발의 일치는 실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농어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명확한 증거 연쇄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검사들은 거듭거듭 강조했다. 너무 많은 일치, 너무 많은 독립적 감정으로 확인된 사실들. 부모들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그들에게는 이웃들의 신고, 이상한 발견물들,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기되었다. 검찰은 주장했다. 그들의 무행동과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비극적 사건들이 전개되도록 한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피고석에는 사실상 한 인물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이 앉게 되었다. 모든 신문과 토론 후에 진실의 순간이 왔다. 법정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물러났다. 보통 이 절차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기다림이 늘어졌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들려야 할 것을 큰 소리로 토론하려 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망치 타격 전에 늘어진 정적을 연상시켰고 모두가 이해했다. 앞에는 전환점이 있다. 평결이 공식적으로 감정 없이 낭독되었지만 그 내용은 핵심적이었다.
라이언 루이스는 모든 주요 기소 조항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정은 그의 행동을 과실치사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부모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들의 태만과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가 법적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구체적 처벌의 발표가 이어졌다. 라이언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위한 폐쇄기관에서의 기간과 정신과 프로그램에 의무적 이수를 받았다. 부모들은 큰 벌금과 어린 딸에 대한 양육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그들이 자신의 의무에 대처하지 못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말들이 최종적 마침표가 되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자료들은 보관소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법적으로만 종료되었다. 루이스 가족에게 이 결정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남을 낙인이 되었다. 이웃들에게는 조용하고 선량한 지역에서도 익숙한 안정감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기가 되었다. 도시에게는 이것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시끄러운 사건이 되었고 노먼의 정적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건이 되었다. 법정이 이 이야기의 법적 부분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모든 참가자들에 대한 결과는 계속 살아갔다. 바로 그것들이 다음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것은 이미 문서의 틀을 벗어나지만 사람들이 이 판결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 판결이 발표되었지만 이것이 생활이 익숙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막 시작되었다. 모든 거리, 모든 마당, 그 지역의 모든 구석이 이 이야기로 영원히 표시되었다. 사람들은 이미 이웃집들을 예전과 같이 볼 수 없었다. 이전의 확신과 안정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움과 불신이 남았다. 시끄러운 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가족은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한때 깔끔하고 잘 관리되었던 그들의 집이 갑자기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함을 잃고 나쁜 명성을 얻은 것 같았다. 그들의 우편함은 비었는데 이웃들이 최소한의 접촉도 피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주거를 임대하거나 일상적 일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았다. 떠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떠났고 자신들 뒤에 공허함을, 이웃들에게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을 남겼다. 왜냐하면 그들의 떠남과 함께 상황을 어떻게든 관찰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은 거주자들은 결론을 내렸다. 마당에는 이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카메라들이 나타났다. 부모들은 가족들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전에 문을 열어둔 채로 두는 것에 익숙했던 거리 주민들은 새로운 자물쇠에 철창, 경보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의 기억에 자리 잡은 것과 싸우는 일종의 집단적 방법이었다. 두려움. 지역 언론은 오랫동안 사건으로 돌아왔다. 신문들은 새로운 자료들을 인쇄했고 텔레비전은 보고서를 방송했으며 도시 카페와 미용실에서 토론이 잦아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논쟁했고 누군가는 이것을 질병으로 인한 비극으로, 누군가는 차갑고 의식적인 잔인함의 표현으로 보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었다. 이 사건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익숙하고 조용한 생활에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았다. 왜? 감정들이 다양한 버전들을 제시했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인물을 그런 행동으로 밀어붙인 정신의 심각한 장애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어떤 질병도 없고 그들 앞에는 의식적 선택이 가능하고 일반인이라면 몸서리칠 단계들을 의식적으로 택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기에서 발견된 기록들도 평온을 주지 않았다. 거기에는 단순한 장애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체계성이 있었다. 그것들에서는 연속성, 계획, 냉혹한 계산이 읽혔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단편에서는 혼란스러움이 나타났는데 마치 저자의 내적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무서운 불확실성이 있었다.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법적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극도로 명확하다. 유죄자가 처벌받고 범죄가 해결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견고한 연쇄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인간적 도덕적 의미에서는 명확성이 없다. 이 사례는 악이 가장 평범한 집에서 이웃문 뒤에서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그 본질을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상기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야기의 유산이다. 그것은 자신 뒤에 법정 판결과 신문 오려내기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평온을 주지 않는 아물지 않는 질문을 남겼다. 유죄자는 처벌받았다. 사건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설명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화에서, 기억에서, 두려움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빛이 꺼져도 남아있는 그림자 같다.